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힘들게 모셨습니다. 우리 박고미TV 박고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네. 지금은 채권 투자가 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각을요, 예. 만약에 채권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금리의 방향성에 맞게 투자를 해야겠죠. 아,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예.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채권 쪽은. 우리가 만약에 특정 주식을 예. 살 때요, 예. 대부분 가격이 오를 거다 하고 사잖아요. 예.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의사결정인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만약에 지금 채권을 산다 이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경기 또 안 따라오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금리 올리다가 결국 또 내려요. 아, 그럼 이것도 이제 선반영이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못 올릴 거다라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네요, 나중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채권을 많이 살 텐데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엄청 전문가들, 선수들 예. 그런 사람들인 거고, 사실 그런 사람은 시장이 몇몇 있지도 않아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살 때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몇 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그거를 깔고 가잖아요. 그럼 주식과 다르게 우리가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안전 마진이라는 게 보이죠. 그쵸.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모른 채 주식을 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 안전 마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안전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낮은 시대 때는 은행 예금 금리보다 플러스 몇 프로가 더 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한테는 매력적인 수준이 잘 안 왔었어요. 근데 다시 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던 간에 예. 4, 5% 정도가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 좀 맞죠. 여기서 그럼 금리가 뭐 요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올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내년에 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채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대부분의 그런 기관 자금들도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채권을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들도요, 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고 채권 매수하기보다는요, 지금 시점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봤을 때 매력적이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매수할 수 있어요. IRP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IRP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70%는 주식형을 담을 수가 있는데 네. 이 30%를 가지고 채권을 담으라 이러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져요. 주식은 다들 잘 알아요. 대부분 다. 근데 네. 채권은 뭐지? 뭘 어떻게, 뭘 담아야 돼? 이러면서 당황하니까 뭐 이름 좋은 거 골라가지고 사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네.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종류별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뭐 더 좋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지. 먼저요. 예. 채권을 사는 방법은 정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개별 채권을 사는 것과 펀드를 사는 거예요. 채권은 직접 사는 게 정말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이 간접 투자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IRP에 살 수 있는 거는 여기 간접 투자 쪽이잖아요. 여기서도 채권형 펀드 예. 그리고 ETF를 주로 사실 예. 거예요. 이걸 고를 때 기준을 알려드리면요. 채권은 아주 간단하게 단기채, 중기채, 예. 장기채 정도로 나눌 수 있고 단기채는 1년 미만을 단기채라고 예. 불러요. 요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다음 중기채라는 건 사실 명확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한 3년 정도로 보고 5년도 중기채라고 보고요. 10년 이러면 이제 장기채, 30년짜리도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겼고 ETF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초장기채라고 부를 수 있고,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채권 ETF로 좀 큰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좀 장기 ETF로 가는 거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예. 무슨 채권이냐라고 예. 느끼는 거 10년 넘어가면 거의 그래요. 보통 우리 주식시장 볼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요동치는 게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횟집 시세 마냥. 네. 그럼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 그러면 단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채권형 ETF를 사면 되는 거겠네요. 네, 아마 거기는 또 놀라울 만큼 심심하실 거예요. 아, 그냥 예금과 차이가 없는. 그럼 또 회사란 단어도 있고 국공이란 단어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데 네. 회사채, 국공채 네. 어떤 게 더 다를까요? 채권 자체의 그 종류를 크게 또 두 가지 나누면 공채랑 사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채는 말 그대로 되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국채,
그리고 공사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개인이 할 일이 없어요. 이쪽은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국채 수익률 가지고 지표를 삼잖아요. 예. 지표를 삼는다는 이유는 지금 존재하는 채권의 대부분이 국채이기 때문에요. 그 국채들이 움직이는 금리가 많은 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지표로 삼지만 막상 투자할 때는 개인이 국채를 살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공채의 영역 말고 이쪽이 사채 의 시장으로 오게 되는데 공채가 아니라는 개념의 이제 사채죠. 사채 안에 이제 회사채, 기업이 찍어내면 회사채, 금융사가 찍어내면 금융회사채, 그 다음에 이제 개인끼리 빌려주면 진짜 사채. 진짜 사채.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영역에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채권의 ETF 이름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ETF는 대부분 상장이 돼 있을 정도까지 됐다는 건 대부분 국공채 담겨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우량 회사채, 뭐 미국 땡땡채, 무슨 배당 성장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크게 보면 해외 채권이랑 네. 국채 그쵸? 시장이 네. 있잖아요. 해외 채권은 개인이 사실상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네. 최소 투자금이 보통 막 10억씩 해요. 다. 그래서 살 수 없는 쪽이기 때문에 펀드 형태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예. 그게 몇 개의 상품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채권을 직접 그렇게 펀드 형태로 투자하게 됐을 때는 예.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도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면 내가 생각한 그런 안정적인 채권의 움직임은 못 보실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주식 투자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코인 투자를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코인이고 주식이고 또 인기가 많이 또 줄어들면서 손실이 많이 났단 말이죠. 네. 그럼 다음에 투자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 또 트렌드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채권도요. 예. 시장을 딱 열어놓고 보면 정말 안정적인 것부터요. 정말 위험한 것까지 거의 무한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거든요. 아,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사실 예. 실제로 주식보다 훨씬 커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 안전한 걸 사려고 끝없이 가면 국채 이런 거 사잖아요. 예. 요거는 신용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채권이잖아요. 요거는 예금금리보다 낮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금 넣는 돈이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결국 매력이 있다는 것은 이런 회사채 중에서 초우량 말고 우량부터 이제 약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정크까지 막 가고 하이힐드 가는데 네. 그쪽은 사실 진짜 접근하면 안 돼요. 결국 이 신용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A에서 네. 트리플 B 사이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거의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권들은 어떤 매력이 있냐? 예.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안전 마진이 깔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무한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채권 예. 가격이라는 것들. 예. 그래서 위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대신 예. 밑에가 내가 얼만큼 확정적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전제돼 있어요. 단 한 가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머니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가 채권을 찍어냈어요. 그러면 시장에 이게 나왔죠. 예. 예를 들면 트리플 B 플러스 그리고 이제 발행하는 거는 4.0 표면으로 4.0 찍어내도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되면 그게 3.5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는 제 입장에서 머니도 나왔네? 채권 보자. 아, 표면금리는 4.0으로 찍어낸 건데 지금은 시장에 나와가지고 거래되는 게 3.5 정도 되는구나. 만기가 5년이네? 그걸 제가 사잖아요. 예.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회사만 안 망하면 그쵸? 그걸 받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지고 있다 보면 시장 금리나 시장 상황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채권 가격이 뭐 쑥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팔면 차익도 나요. 아,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예금은 오로지 원금과 이자만 있는 건데 채권은 그것도 가능하면서 네. 갑자기 예금 통장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 표현 같아요. 중간에 팔아가지고 챙겨도 되는 거고. 그럼 궁금한 게 요새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은 것들 중에서 연 금리 얼마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내 채권이고 장외 채권이 있는데요. 장내 채권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개별 채권을 서로 사고 파는 가격이 그냥 떠요. 주식처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래해야 돼요. 어플로 거래되는 거예요? 예. 증권사 어플로? 네. 오, 우리가 네. 사용하는 모든 어플에 네. 보시면 채권 메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또 장내 채권, 장외 채권 나눠져 있는데요. 장외 채권 같은 경우는 딱 눌러보면 금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장내에서 4%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사고 파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 호가 내는 것도 예. 수량 계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게 증권사에서 포장해가지고 딱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자기네들 마진을 추가적으로 더 녹일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3.8 이렇게 내요. 3.7 아. 사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예. 만 원도 그냥 사시도록 이렇게 싸주는 게 있고 장내 시장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예. 이 채권 거래되는 걸 4%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사면 그 금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내 채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채권도 항상 어느 정도 높은데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5에서 6 사이로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5에서 6이면 그래도 예금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예금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채권을 하는 거였구나. 또 궁금한 게 채권이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자산가 시장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네. 좀 대중적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먼저 채권을 우리가 장내 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요, 최소 거래 단위가 1,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주식보다 더 싸요. 그럼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게 열려는 있지만 네. 채권을 우리가 진입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정보 격차거든요. 절차상으로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내가 맨날 사용하고 있던 MTS에 들어가 봐요. 네. 그러면 위에 메뉴들 중에 트레이딩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금융상품, 네. 자산관리, WM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보면 거기 밑에 채권 적혀 있어요. 그럼 누르면 장외 채권, 장내 채권이 나오는데요. 장외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이렇게 그 포장을 해놓은 상품이거든요. 그거 딱 누르면 무슨 기업 몇 점 몇, 무슨 기업 만기면 언제, 금리 얼마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사기가 너무 편하고 그것도 아마 1,000원, 만 원으로 사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사면 우선 첫 번째로 장외 채권 사는 거는 끝이 나요. 네. 근데 장외 채권은 기업에서 한 번 필터링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 종류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대체로 금리가 되게 낮고 진짜 안정적인 위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물량을 소화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기에 괜찮은 것들만 추리다 보면 이제 엄청 안정적인 거 위주로 나와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채권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게 되셨다면 장내 채권을 딱 눌러보면 수만 개? 왜냐하면 기업이 한 기업도 채권은 여러 번 찍잖아요. 네.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스크롤 할 수 없는 그런 화면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도 그냥 창 딱 들어가가지고 매수 딱 눌러보면 그냥 끝없이 쭉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랑 똑같이 화면이 나와버리는데 다행히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됐던 채권들을 보통 보여줘요. 그런 메뉴를 딱 눌러보면 최근에 주로 거래됐던 것들이 추려지는데 이거는 사실 증권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니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장내에서 거래가 됐던 것들을 리스팅해 주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를 우선에 쭉 보면 내 눈에 괜찮은 금리가 좀 보이잖아요. 예. 처음에는 당연히 3.5 이런 걸로 시작해야겠죠. 3.5 정도 되는 걸 딱 눌러가서 들어가 보면 그 회사채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나와요. 주식이랑 되게 비슷한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채권 정보나 이런 거 누르면 만기, 신용도 그리고 이 채권의 뭐 발행할 때 표면 금리 뭐 다르게 달려있는 조건들 이런 게 쭉 나와요. 이런 거를 읽을 정도만 공부를 하신 후에 쭉 보고 신용도 괜찮고 괜찮네 그럼 매수를 합니다. 이것도 1,000원 단위로. 채권이 예. 개인이 거래하기에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알면 다 된 건데 가격 표기는 10,000원 단위로 하고요. 예. 수량은 1,000원 단위로 거래를 해요. 그러면 무조건 단위를 10개씩 찍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머니두 회사 채권을 딱 봤는데 지금 1,300원이에요. 예. 내가 1,300원을 계좌에 입금하고 1,300원치 살려면 수량을 10.003으로 입력해야 돼요. 뭐야? 잠깐만, 왜 10.003이에요? 10.03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죠. 10.03. 1,300원이니까. 1,000원 단위. 근데 가격 떠 있는 거는 1,300원 떠 있어요. 예. 그러면 1,300원이니까 나는 1 넣으면 1,300원치 사실 거라 생각이 예, 들지만 예, 예. 그게 아니라 아.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입력해요. 자, 그러면은, 어제 채권에 대한 질문을 좀 지나서 이제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 인상이 계속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괜찮은 우리가 좀 할 만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리에 연동돼 있는 상품을 우리가 투자로서 샀을 때는 괜찮은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배당 같은 경우도 네. 시장 금리에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쵸.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률 거기에 맞게 올릴 거고, 개별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 확정 금리를 추구하는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예. 괜찮은 상품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선반영이 되죠. 결국은 이것도 다 곡소리 투자법이네. 이제 그런 다들 뭔가 인기 없을 때 샀다가 이제 인기 있을 때쯤 되면 선반영 많이 먹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팔던가 보유하던가 선택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 좀 많이 없어졌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역으로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금리도 어쨌든 뭐 한 1년, 2년 오르다 보면 네. 언젠가는 결국 꺾이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는 또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에는 채권 갖고 있으면 평가 차익이 많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채권 매매 가격이 되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금리가 정점을 향해 간다라 했을 때는 이제 채권형 ETF를 좀 담으면서 다음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방향에 대한 베팅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방향이 베팅하고 싶다면 예, 예. 그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마치 레버리지 ETF를 하는 느낌처럼 채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길면 예. 그거 자체만으로 레버리지가 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고 선호하신다면 하시되, 저는 주로 이제 엄청 안정적인 성향의 입장에서 채권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는 개별 채권을 사서 담는 것이 좋고, 그렇지. ETF보다는 개별 채권 말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상당히 올라 있고 누가 봐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ETF도 음.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금리 인상기랑 하락기 때 뭐 이제 방향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할 때는 개별 채권 아니면 이제 ETF라든가 개별 채권 그렇게 갈 수 있다.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참에 한번 싹 다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도 쉽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부탁드렸고, 박고미 TV 한번 많이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 말고도 항상 주식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채권이 대표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것도 항상 같이 섞어서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